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과거에 임진왜란, 병자 호란을 겪은 조선이란 나라는요. 봐봐 1592년에 임진왜란, 1636년에 병자 호란 한 50년 동안 전쟁이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50년이나 전쟁을 겪은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배울 건데요. 그래서 14시 오늘은 양난. 여기서 말하는 양난, 양이 무슨 뜻이게? 맞아, 양쪽할 때 양이야. 즉, 두 개. 두 개. 두 가지의 난이 있었다. 두 가지의 난이 있었다. 무슨 난과 무슨 난? 임진왜란, 병자호란. 훌륭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었는데요. 양난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웠을까? 재생할 때 제자에 건이 세울 것자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세웠을까? 교과서 146, 147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수업 들으면서 첫 포인트는요. 내가 저 시대의 왕이었다면 난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사진 하나 가져왔어. 지금 사진 보시면요. 건물이 다 어떻게 된 상태야? 부서졌어요. 그렇죠. 비어진 상태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딱 6.25 전쟁 직후야. 6.25 전쟁 직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6.25 전쟁 직후 안성은 어땠게? 없어요. 있어. 왜 안성이 없어? 여기 조선 때부터 되게 유명했던 도시야. 범이? 뭐 물론 내가 그때 안성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이게 1960년대 안성이라고 합니다. 야 저기 무시다지 않냐? 응. 어딘지 알겠어? 저 진영이만 안 보이네. 잘 봐. 제 진영이만 안 보이는데요? 자, 지금 안성이야. 지금 아까 봤던 사진 모습이니까 여기 다리가 아까 세 개 있었잖아, 그렇지? 다시 보여줄게. 옛날 사진 60년대 안성. 다리가 하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다리 하나는 있었고 여기 이제 뭐 빈겁다리한테 조금만 더 있고 아마 여기 아까 있었겠지? 한 번도 아까 비교해서 다시 비교샷.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이 다리 잘 봐. 이 다리가 여기지. 저기 무지개 다리야. 아니요. 맞아요. 아니야. 무지개 다리가 뭐야? 무지개 다리 옆에 무지개 다리. 아직 안 만들어졌나 보지. 다리 없어. 야, 아 진짜. 뭐가 무지개 다리야? 많은 얘기. 맞잖아. 많은 얘기 하자고요. 무지개 안 만든 거잖아. 이게 무지개 다리야? 그거요. 맞아? 아 이게 그러지. 여기 되는데 왜 일로 빠져야지. 나안 되지 이걸. 자 자리 앉고. 그래서 몇 년도예요? 이거 최근인데? 예? 최근 사진인데?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어떤 그 안성 항공 사진을 그때 입었어. 자 자리 앉고. 자 여러분 나도 무지개 다리가 뭔지 몰라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안성 모습이 많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안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6.25 전쟁 직후에 서울도 이런 모습이었어. 그래서 실제 어떤 말이 남겼냐면 한 미군이 정확히 그 미군이 뭐라 남겼냐면 한국이란 나라는 끝났다. 한국이란 나라가 다시 문명이 여기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100년이 걸릴 거다라고 봤어. 그런 말 남겨 떠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도시가 되고 발전됐지? 50년. 50년도 안 걸렸어. 10년. 한 20년 만에 복원 제거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를 다시 복원해놨어.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쟁이 이거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1592년부터 98년까지 약 7년 동안 정묘란, 병자호란 이게 다 합치면 거의 50년 가까이잖아. 50년 가까이 꽤 전쟁을 했어. 이 50년 가까이 전쟁을 했는데 조선은 그 이후에 망했니? 아니요. 아니야. 조선이 망한 건 1900년대야. 1800년대 망하거든요. 이때가 딱 조선 중기였어.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復되고 200년 뒤에 전쟁이 났고 또 200년 또 버텨.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 그거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저래서 그렇게 있었구나 라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저런 제도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나 제도도 있을 거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자, 우선 조선은요 정치기구가 변했어. 퀴즈 한번 낼까? 퀴즈입니다. 조선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서 회의해야 하는 기구. 그래서 이 기구에서 회의를 하고 얘들은 실무 과정에 늑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늑조 사이에 위치한 이 기구는 뭘까요? 의정부. 훌륭합니다. 자, 의정부인데요. 자, 당시에 원래 조선은요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서 왕이 의정부, 이 의정부는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여러 대신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래서 왕과 의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실무관청인 늑조가 직접 일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일을 하니까 굉장히 민주적이고 나름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갑자기 지금 임진왜란한테 전쟁이 났어. 저렇게 회의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야.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해서 회의를 하고 많이 왔다 갔다가 여기 넘어간 순간 이미 일본은 와 있는 상태잖아. 그냥 빠르게 대처하려면, 빠르게 전쟁이 났을 때 빠르게 얘들을 물리치고 대처하려면 회의도 빠르게 끝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뭐냐면 비변사라는 거였어. 비변사. 이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요 비변사라는 기구가 힘이 강해지는데, 그 조선 후기 때 정치 기구의 핵심은 얘들이었습니다. 비변사. 자, 비변사라는 기구 꼭 아셔야 돼요. 조선 후기의 정치 기구였는데요. 전기는 의정부,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비변사는 뜻 자체가 이거였어요. 준비할 비, 건방병, 즉 국경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준비하는 단청이야. 그래서 국가 변경에서 뭔가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었다. 그럼 빨리 우리 대통령이 광해 소집해, 빨리 전쟁 대비해, 막 이렇게 하듯이 조선에서 여진족이나 외국인이 쳐들어오면요 비변사라는 기구에 핵심 관리들이 딱 모여. 이렇게 핵심 관리들이 딱 모여서 지금 저기 전라도 바닷가 쪽에 외부가 왔다 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3학년 8반 친구들 모아서 얘네 군대 출동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이. 이렇게 하니까 왕이랑 일단 토론할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거야 얘들이. 자, 그렇게 했던 게 비변사인데 문제가 있어. 저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만큼 쟤들은 뭐가 있다고 할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대신에 저기에 말을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그만큼 저기에 왕도 견제할 수도 없고 다른 신하도 견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일을 잘하는데 방해할 세력이 없어. 그 말은 얘들은 뭐가 있는 거지? 권력, 힘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저 비변사가 항상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원래 비변사는요, 잘 봐봐. 원래 비변사가 이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강화되었는데, 원래 비변사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즉 국가의 비상사태 때만 잠깐 모이는 기구야. 잠깐. 왜냐면 얘네가 힘이 너무 세. 여기 모이는 순간 얘들이 명령 내리면 왕도 함부로 거절을 못해. 왜냐면 비상사태니까. 그러니까 얘네의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얘네는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만 잠깐 모여서 회의하고 떠나는 기구였어. 그런데 문제가 생겨. 전쟁을 거의 몇 년 동안 했다? 50년 가까이 전쟁을 해. 얘네가 모였다가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을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에 일본이 맨날 쳐들어오거든요. 임진왜란 직전에 일묘일변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이 맨날 툭 찔러가 외구들이. 그러니까 이때 항상 만들어놓은 상태였어. 그런데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50년 동안 얘네가 여기서 모여서 권력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해체를 안 하고 상설기구가 된 거야. 상설, 언제든지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원래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는 의정부인데, 의정부보다 더 센 게 누구냐면 얘들이야. 국가 비상시에 얘들이 명령 내리니까 이 정도 얘네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의정부에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다시 여기 가서 회의하는 거, 고위 관리들이.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정부가 기념이 축소됩니다. 의정부가 유명무실했어.
할 일이 없어진다. 얘네가 그냥 육조한테 명령 다 내려. 비변사에서. 그리고 당시의 관리들도 비변사 해체된 걸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 원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봐. 여러분이 비변사의 관리야. 저기 내가 한번 들어갔더니 저기서 영원히 내 권력을 마음대로 주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딱 모이니까 우리 이 권력 영원히 뭐하자? 영원히 포에버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 이제 해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에버 여기서 항상 우리 같이 지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얘네가 모든 권력을 잡았고요. 원래 정치 기구였던 의정부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야. 얘네가 다 해먹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급변하게 원래는 군사적인 것만 얘네가 처리해야 되는데 점점 얘네 하는 일이 넓어져. 세금 거두는 일, 외교 일, 뭐 학교 만드는 일, 모든 국가의 모든 행정을 얘네가 다 대체하기 시작한 거야. 의정부 역할을 얘네가 하게 돼. 그리고 왕도 비변사가 내린 결정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어. 그래서 왕권도 점점 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렇게 소수에게 권력을 딱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뉴스 보면요 매우 높은 공직자가 잘못을 했을 때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뭘 만들지? 그 영상 만들기 전에 그 검사들이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전담해서 그 수사를 하게 해. 그리고 그 수사 끝나면 얘는 해체하거든. 뉴스 보면 많아요. 이번에 뭘 설치하자고 그래 국회에서. 특검이란 말 들어봤어? 특수검사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가 있어. 어떤 회장님이 기업 비리를 저질렀어. 근데 회장님이니까 권력이 있어. 이 권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막 엄청나게 막 대한 권력을 주는 거야. 마음대로 수사할 권리, 영장 마음대로 할 권리, 마음대로 이거 수사해서 그 비리를 다 파헤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얘네한테 잘 보여야 돼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 걔네 권력이 하나 뭉치면 결국에는 부패되니까 부패되지 않도록 특검은요 수사 끝난 순간 바로 해체해버려. 검사들이 힘을 다 뺏어버려. 힘을 다 뺏어. 똑같아. 국가 비상시에 원래 힘을 갖기 위해서 줬던 게 비관사인데 얘네가 50년 가까이 전쟁했다 얘네가 해체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얘네가 모든 권력을 갖고 조선 후기 때 모든 권력기구였던 중심이 여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선 후기 때는 비관사 중심의 정치기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는 군사제도입니다. 조선 임진왜란 경전을 겪으면서요 조선도 알아. 뭘 알았냐?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 조선의 나라가 강하다 약하다? 뭘 어떻다 느꼈을까? 맞아. 매우 약하다는 걸 알게 돼. 왜냐면 임진왜란 때 탈탈 털렸거든요. 20일 만에 서울을 뺏겨 한양을. 그러니까 조선도 알아. 우리가 약하다. 근데 왜 약한가를 봤더니 여러분 조선이 왜 털렸냐면 당시에 군인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 우리 남자친구들 한 5년 뒤에 군대 갈 텐데 군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나도 안 가고 싶어. 솔직히 나도 가라 하면 안 할 거야. 선택을 하죠. 물론 선생님 끌려갔다 왔지만 나도 솔직히 다시 가면 절대 안 가. 근데 잘 봐봐. 똑같아.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 군대 가기 싫어. 가면은 왜냐? 나 농사 짓고 우리 가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군대 끌려가면 내가 누가 먹여 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휘관한테 뒷돈 주고 군대 뺐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한테 사령관한테 가서 장관한테 가서 저기요 제가 장군님 제가 이렇게 돈 드릴 테니까 저 왔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충청도에 병력이 4,000명 있다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는 막 수백만 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부정부와 부패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박살납니다. 조선도 알게 돼. 야 우리가 허약하구나. 그러면 우리 군대를 키워야겠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겠다. 그러면 군인들이 잘 싸우려면 뭐 해야 돼? 무기가 좋아야 돼. 근데 무기가 좋아야 돼 또. 맞아 기술. 군인이 싸우는 기술을 뭐 시켜야지? 훈련시켜야 돼. 맞아 훈련시켜야 돼. 그런데 생각해보자. 하루 종일 훈련해. 그럼 얘는 농사 질 수 있어? 아니요. 없어. 그럼 국가가 이렇게 맨날 훈련하는 직업군인을 키워? 그럼 그 대가로 뭘 줘야 돼? 무기요. 돈을 줘. 맞아. 이렇게 돈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전문적인 군사를 키웁니다. 군대를. 걔네가 누구냐면 중앙부, 즉 서울과 경기도를 지키는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요. 그 특수부대가 5군형이었습니다.
5개의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임진왜란 할 때부터 조선은 오군영이라 불리는 5개의 특수부대를 만들어 여기에 소속된 병사들은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월급을 주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얘네들 하는 일을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야. 자, 오군영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오군영 이게 5개 특수부대야. 훈련 동안 총융청, 수호청, 어영청이라서 좀 변화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훈련 동안은요 선조가 임진왜란 때, 야 우리도 저 조총부대와 싸울 수 있게 특수부대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승수병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업군인을 키운 거야. 그리고 병정우랑 정묘랑 바꾸면서 임조가 이렇게 3개의 특수부대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 수통대, 어영청까지 만들어서 5개의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속된 군인들은 국가가 월급을 주면서 월급도 주면서 매일매일 훈련시키는 특수부대야. 직업군. 지금은 치면은 뭐 유리키 뭐 이런 애들이지. SD 뭐 이런 애들. 이거군요. 겁나 잘 쓰는 애를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 누가 시켰냐? 지방은 백성들이 시켜하는 건데 이때 백성들이 국가가 알아. 군대 가고 싶은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군대를 빼. 그래서 이때 국가가 그럽니다. 야 너네 군대 가고 그래도 우리가 언제 또 임진왜란 언제 또 병정으로 같은 국가의 난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분란이 있을 때마다 너네 최소한 너네가 싸울 줄 알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뭐였냐면 소고군이었어. 그래서 생각해보자. 여러분 연예인 평민이야? 자, 평민들 성인 남자들 다 군대 갑니다. 자 군대 10세부터 60세 이하 남자들은 다 군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군대 오세요 하면 평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했을까? 싫어요. 이때 되는 필기가 뭐야 그게? 아파요? 그것도 되지. 아파요. 치료해야 하는데 누구는 안 가? 얘들이 딱 갑자기 누구는 안 가? 군대. 맞아. 양반들이 안 가. 평민들이 그런 거야. 쟤들이 안 간대요? 쟤들이 남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국가가 어떻게 하냐? 알겠어. 조선시대 모든 성인 남자, 양반부터 평민, 심지어 천민까지 노비까지 속오군이라는 군대에 들여보냅니다. 얘들은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훈련을 해. 그러다 전쟁이 나면은 여기에 가서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군대가 있어. 여러분 군대 전역하면 끝일까? 예비군이요. 맞아, 예비군. 군대 제대하면요 예비군이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 다시 공부 있고 싸우는 부대가 있어. 그게 예비군이야. 그래서 전쟁이 나면 비상지로 모이는 지방 군대, 얘들이 소금. 중앙에서는 오군영에서 특수부대 5개 만들었다. 그래서 군사력을 점점 키워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비변사, 군사제도는 오군영과 소금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오늘의 제일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동법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병자호란 이후 가장 큰 사회 변화 중 하나는 얘였어. 대동법. 자 우선 대동법 뜻부터 알려줄게요. 대동법 뜻. 자 대동법 뜻이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 유교 경전 중에 대동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대동 단어 뜻이 뭐냐면 동 이 함께 동자, 동네 동자, 동네 함께 동자. 대는 클 때. 그래서 모든 말이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그 뜻이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자 그게 대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모두가 행복한 법을 만들었어. 그게 대동법이야. 대동법이 뭐냐? 자 그럼 왜 시행인지 배경 좀 볼게요. 배경. 대동법을 시행한 배경. 첫 번째. 자 생각해보자. 전쟁이 끝났어. 백성들이 삶이 좋았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어려워. 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 맞아. 농사를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임진왜란 봉자로 거의 50년 동안 얘들 전쟁에 참여했어. 그러니까 쟤들 농사를 못 지어. 그리고 얘네 전쟁 끝나고 딱 자기 집에 왔어. 집이 어땠을까? 없어요. 불타거나 없어지거나 심지어 내가 가진 땅들도 다 7년, 50년까지 농사를 못 지니까 사방이 돌과 흙이야.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이요 매우 살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후에 백성들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항상 국가에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맞아. 자 이제 여러분 백성들이 국가에 내던 세금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아 쌀, 땅, 금, 특산물 맞아. 또 하나 금 아니야. 황금, 아니야. 엽전. 돈, 그래 계절신호. 아, 그래. 조였어.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 같다. 작년이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역사 시간에 당나라 때를 배웠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조용조용 하나 알려줬습니다. 처음 듣니? 네. 작년에 와, 작년에 역사 선생님한테 가서 좀 따져 부를게. 자, 작년에 여러 번 배웠어요. 1학기 때 배웠어요. 작년에 역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그 역사 선생님이 선생님 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괜찮아요. 까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거 그냥 한식으로 하나 알고 있어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요, 당나라 때 이후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게 크게 세 종류였어. 크게 세 종류. 이거 말고 더 있긴 있었어. 근데 크게 세 종류의 세금을 받았는데요. 잘 얘기했어. 조가 뭐냐면 쌀이었어. 조세. 조세는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쌀. 쌀을 받았는데요. 보통 생산량이 10분의 1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100가마를 수확했어. 그걸 몇 가마 내면 돼? 국가에? 100가마 수확했으면? 잠깐만. 10가마만 내면 돼. 자, 요건 뭐냐면요. 노동력이요. 보통 1년에 30일에서 60일 정도를 국가가 시키면 가서 일을 좀 했어야 됐어. 예를 들어서 안성에 여기 만약에 성을 쌓는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안성 사람들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가 여기 성을 쌓을 건데요. 성인 남자, 여자들 다 할 것이 나와서 성 쌓는 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나가서 일해야 돼요. 이게 노동력. 그게 용이요. 마지막 조가 뭐냐면 특산물이었어. 여러분, 조가 어떻게 특산물이에요? 이게 한자야, 한자. 한자라서 이게 조세도 이게 특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뜻이 달라요. 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성의 특산물이 뭐야? 쌀, 네. 쌀, 배, 호두, 호두. 호두. 좋아. 그럼 여러분은 조선시대 때 아마 이랬을 거야. 자, 안성의 백성들은 자기가 세금의 10분의 1을 내고 한 달에 1년에 한 달 정도는 국가를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1년에 배를 2개씩 내세요. 이런 게 특산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장 내기 힘들던 세금이 뭐예요? 예, 노동력이요. 특산물. 도. 이거였어. 특산물. 왜 특산물이 제일 내기 힘들었냐?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내가 버는 만큼 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노동력이 없어서 내가 몸을 떼우면 돼. 근데 이거는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선생님 기록 찾아봤는데 강원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강원도에 어떤 한 마을에 꿀이 특산물이었어. 조선 전기 때 꿀. 그런데 꿀을 누가 만드는 거야? 벌이 만들어. 근데 그 벌떼들이 다 어디 딴데 이사 간다. 그 마을에서 더 이상 꿀이 안 자라.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꿀을 한 통씩 내야 되는데 꿀을 낼 수가 없게 된 거야. 세금을 못 내면 백성들 어떻게 되게? 죽거나 후드를 맞으면 곤장 맞아야 돼. 그냥 맞기 싫으면 어떻게든 꿀을 어떻게 해야 돼? 벌어야 되고.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꿀을 구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에 꿀이 안 자라네. 그러면은 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벌집이 없어. 아무 데도 벌집이 없어. 그럼 꿀을 어떻게 하면 돼? 사면 돼. 꿀 파는 애들이 누구야? 상인들한테 가서 시장에 나온 상인들한테 가서 야 이번에 나 세금으로 꿀 내야 되는데 너희 연말 가서 꿀 좀 사와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방납이라는 거였습니다. 방납이 뭐냐면 대신 납부한다. 대신 특산물을 납부하는 걸 방납이라고 해요. 이때 상인들한테 야 나 꿀 사야 되는데 이건 꿀이 없어 우리 마을에 너 나 대신에 꿀 좀 한 통만 몇 개 좀 사와라.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자. 꿀 한 통이 예를 들어 꿀이야. 자 꿀 한 통이 원래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래서 내 상인한테 상인이 알겠어 사올게는 사왔는데 딱 꿀을 가져야 했더니 50,000원짜리가 이러는 거야. 이 꿀 한 통 50,000원이야. 이래. 백성이 이게 50,000원이 10,000원 아니었어? 아니야 50,000원이야. 이거 50,000원짜리 너 사야지. 안 사면 어떻게 돼? 수수료 맞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세야지. 그렇지. 이게 방납의 표현인데요. 즉 상인들이 물건 가지고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
내가 비싸게 사기 싫어서 에이 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꿀 따고 간다 해서 전국을 들어다니면서 꿀을 따왔어. 꿀을 따서 백성이 이거 필기 안 줘도 돼요. 백성이 그 당시 관리한테 자 세금 내려왔습니다. 제가 꿀 한 통 여기서 따왔으니까 주잖아. 관리가 어떻게 하냐? 꿀을 보더니 에이 맛없어 썩은 거 아니야? 패스 다시 가져와 이러는 거야. 왜 그럴까? 반납하는 사람을 결탁했어. 맞아. 이때 중간에 상인이 장난치는 거야. 상인들이 우리 꿀을 우리한테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수익의 5%를 드릴게요. 반문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결탁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 사는 백성들은 꿀 누구한테 사야 돼? 상이. 얘한테. 얘랑 짜고 치고 백성들 세금 뜯어먹는 거야. 매우 나쁜 일이지. 이게 강납의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꿀을 쫓기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래. 근데 세금 낼 상황이 아니야. 강납의 폐단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들이 고민에 빠져. 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전쟁이 끝나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이 누구였냐면 광해군이었어요. 자, 광해군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를 볼 거기 전에 선생님 이거 한 가지 나와주세요. 잘 봐봐. 하나, 둘,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예요? 아니, 두 줄 벗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자, 활동 잠깐만 할게. 얘들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받으시면요. 잘 봐봐. 이거 받으면 잘 봐봐. 자, 이면자이라 빈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위에 2학년 8 아니 3학년 8반 땡땡 누구 이름 넣어주시고요. 잘 들어봐. 여러분이 왕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난 지금 백성들 이렇게 특산물 내기가 어려워. 그럼 나는 어떻게 특산물 내기 있는 백성들한테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 한번 여러분 잘 써보세요. 뭐 할까? 하나 써봐. 나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내 세금 내기 힘든 상황이야. 그럼 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한번 잘 써보세요. 잘 써보세요. 잘 써보세요. 크게 써도 돼요? 도와줄 것이다. 크게 써도 돼요? 크게 써. 크게. 훌륭하게. 한 줄 간단히 써도 돼. 간단히 한 줄씩 써도 돼. 이 종이로 커서 그래. 이면들어서 그래 얘들아. 간단하게 한 줄씩 써도요. 간단하게 한 줄씩. 내가 왕이었다면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백성들을 위한 정책. 아니요. 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뭐라 썼어? 이렇게 쌍물을 내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나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나는 간단히 한번 적어보세요. 끝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왕이 돼서 정책을 각자 펼쳤는데요. 여러분이 정책을 펼친 것처럼 그 당시에 조선 왕 광해군은 이렇게 상인들, 방랑업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냈던 결론이 대동법이었어. 대동법이 뭐였냐면 내용. 자, 대동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특산물을 백성들이 내기 힘드니까 특산물 내지 마. 대신 특산물 대신에 토지 기준으로, 즉 자기가 가진 땅 기준으로 토지 기준으로 1결당 12두씩 쌀을 얻었습니다. 1결당 12두씩 쌀을 얻었어. 쌀 징수. 잘 보세요. 또는 물론 쌀뿐만 아니라 쌀 징수. 잘 보세요. 특산물 대신 토지 기준으로 1도당 쌀을 대신 징수했는데요. 이때 쌀뿐만 아니라 화폐, 돈이나 쌀이 없으면 화폐나 옷감도 내기로 했습니다. 옷감.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옥당. 잘 보세요. 특산물을 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저렇게 기후나 지리적 요건이 바뀌어서 특산물을 직접 거기가 어려운 백성들은 딸 토지에 따라 잘 보세요. 토지 1결당 10이라고 하는데요. 자, 1결이 뭐냐면 쌀 300두를 생산 가능한 토지입니다. 300두가 뭐냐면 1두가 8kg야. 300두면은 38에 2,400톤. 보통 2,400kg를 생산할 수 있는 땅 크기의 1결이야. 자, 1결은 그러면은 너 땅이 몇 평이냐 할 때는 땅이 다 정해진 면적이잖아. 근데 결이라는 거는 정해진 면적이 아니라 생산 가능한 땅이야. 그러니까 1결이라는 거는 뭐만 할 수도 있고 요만 할 수도 있고 이만하면 땅이 어떤 거야? 상태가 작은 대로 많이 생산되는데 쌀이. 그럼 이 땅은 비효가 거름진 땅이지. 반대로 여기 이만큼 농사지가 생각보다 나오는데 그럼 이 땅은 조금 안 좋은 땅. 즉 땅의 질에 따라 그 토지 기준이 달랐어. 지금은 모든 땅이 다 거름지니까 그냥 땅 몇 평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땅마다 좀 호불호가 갈려. 좋은 땅, 나쁜 땅 있어. 그래서 좋은 땅일수록 작아, 큰 땅일수록 넓어. 그러니까 보통 이때는 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이라는 거는 300두가 가능한 땅이야. 300두가 생산 가능한 쌀이 많이 나는 땅. 자, 그럼 잘 봐봐. 토지 1결당 12두인데요. 12두는 지금으로 치면은 약 96kg잖아. 여러분 쌀 한 가마에 몇 킬로게? 20kg. 쌀 한 가마에 80kg거든요. 보통 땅을 한 결 가진 사람들은 80kg, 쌀 한 가마에 내라는 뜻이야. 자, 그렇게 되면 가진 만큼 세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 가진 만큼 가져간다. 되게 합리적인 제도였고요. 백성들이 특산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은 세금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부담이 확 줄어갑니다. 그래서 결과 당시에 농민의 부담 더 이상 특산물을 비싼 돈 주고 안 사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쌀 내면 돼. 농민 부담이 확 줄었고요. 그리고 국가도 농민들이 저렇게 쌀을 많이 내니까 안정적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금을 못 낸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그럼 국가는 저렇게 국민에게 받은 쌀 저걸로 뭐 사게? 무기도 사고 왕이 뭐 특산물 먹고 왕이 끌먹고 꿀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산물을 국가한테 안 걷어도 국가가 직접 쌀 거둔 다음에 그 쌀로 상인한테 가서 특산물을 구해온 거야. 국가가 직접. 자, 그렇게 되면 상인들은 국가 상대로 사기칠 수 있어 없어? 물론 있지만 사기쳤다 걸리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기를 못 쳐. 그러니까 상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말 친절하게 탁상을 정가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사기치는 애들도 없고 국민들도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노동법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훌륭한 법으로 조선을 안정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문제 검사할게요. 수고했고. 신나갔다.